국제국 시간 우리 빡친 시대, 아니 빡친 시대가 아니라 빡공 시대 빡친 친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과 함께 공부할 것은 바로 국학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친구들 이제 국학이라고 한다면 미역국, 된장국 할 때 이 퍼마시는 국이 아니겠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국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나라 국자, 그러니까 나라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국학이야. 자, 그러면 나라에 대한 연구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뭐 역사라든가 우리나라의 뭐 지리라든가 우리나라의 뭐 글자, 한글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학문이겠지. 자, 그렇다면 왜 국학을 우리가 공부하게 됐는지 그 배경을 한번 알아본다면 자, 먼저는 실학 때문이다. 자, 우리가 실학이라는 걸 연구하다 보니까 자, 기본적으로 중국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우리의 생각들, 즉 사고관이죠. 자, 이것 자체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탈피하게 된다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일단은 실학이라는 건 실용적인 학문이야. 그래서 실용적인 학문을 연구하다 보니까 자, 실학에 반대되는 게 바로 뭐지? 성리학이지. 그런데 그 성리학의 뿌리가 누구니? 중국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신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 모든 생각들이 깨지기 시작한 거지. 중국도 그냥 짜장면 새끼들이네? 네, 이렇게 그냥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중심의 사고관에서 깨졌다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지. 자, 그렇게 되면서 어떤 우리나라 것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자, 그래서 국학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선생님과 함께 자, 역사 부분에서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알아볼 건데 일단 역사 부분 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기억할 게 자, 국학을 연구했었던 역사학자들 얘기한다면 뭐 한치윤, 이익 뭐 이런 여러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 하면 공통적으로 어떠냐면 일단은 역사관 자체가 자, 중국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역사관이 있었는데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기 시작했다. 탈피하기 시작했다라는 걸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돼. 자,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그전까지는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라고 한다면 약간 이제 중국에 포함시켰어. 그러니까 중국이 뿌리고 거기서 우리가 이제 뻗어나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던 거지. 그렇지만 여러분들, 네, 중국은 짱깨고, 네, 우리는 우리예요. 그쵸?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이고 우리는 우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깨닫기 시작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할 건데 일단 첫 번째, 역사에 겁나 이익이 되시는 분 바로 누굴까요? 이익 선생님. 이익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자, 중국 중심의 역사관에서 네, 굳이 쓰지 않겠습니다. 자, 탈피하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런데 선생님 분명히 그랬어. 자, 이익만 중국 중심의 역사관에서 탈피한 것이 아니라 자, 다른 사람들도 역시 어땠다? 중국 중심의 역사관에서 탈피했다는 거. 미치겠네. 미쳐버리겠네. 네. 중국 중심의 역사관에서 탈피했다는 거. 우리 친구들 요거 알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안정복 선생님인데 자, 우리가 역사관은요 워낙 중요해요. 특히 우리가 국학 공부할 때 역사 부분은 특히나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시험 문제 1타짜리가 두 분이 계셔. 자, 그 두 분을 반드시 기억하는데 그 첫 번째 분이 바로 누구냐면 안정복 선생님이야. 이분이 쓰신 책이 바로 뭐냐면 동사강목이라는 동사강목. 좀 무섭죠? 동사강목. 네, 그죠? 동사강목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동사강목 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자,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 일단 첫 번째, 중국 중심의 역사관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중심의 역사관을 탈피했다는 거. 요거 한 가지 기억해 주고 그다음에 이제 동사강목 같은 경우에는 고조선 시대부터 기록을 했어. 자, 그런 다음에 어디까지 딱 기록을 했냐면 아무래도 이 책이 조선시대에 쓰여졌지. 그러면 조선 바로 전 단계까지 딱 썼겠죠. 자, 그렇다면 뭐야? 고려. 자, 고려까지, 고조선부터 고려까지 역사를 썼다. 그래서 시험 문제 고조선부터 고려까지의 역사를 썼다 하면은 일단 동사강목을 너희들은 의심하고 가야 돼. 그런데 동사강목 하면 무조건 튀어나오는 결정적인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요거를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자,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독자적인 정통론을 자, 정통론을 체계화하였다라는 말이 나오죠. 자, 여러분들 이 표현 자체가 조금 어렵지. 자, 그런데 요거 그대로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와. 자, 독자적인 정통론을 체계화하였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역사가 어떤 중국에 포함되었다고 얘기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안정복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우리만의 독자적이야 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만의 독자적인 정통성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그거를 체계적으로 고조선 시대부터 고려 시대까지 체계적으로 다다닥 나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독자적인 정통론을 체계화하였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표현 자체가 시험지에 굉장히 잘 나와요. 독자적인 정통론을 체계화했다 하면 이거는 무조건 누구냐면 안정복의 동사 강목이다.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기억하고 가야 돼. 그다음에 두 번째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축구공 말고 농구공 말고 유득공. 유득공입니다. 자, 여러분들 반드시 이 유득공 선생님 꼭 기억하고 가시는데 이분이 썼던 책이 있어요. 자, 그 책은 바로 뭐냐면 발해고라는 책을 갖다가 썼어. 그런데 이 발해고에서는 당연한 거지만 발해 역사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서 어떤 발해를 처음으로 이거를 반드시 꼭 기억해야 돼. 발해를 일바로, 발해를 최초로 이거를 우리의 역사로 인식을 하기 시작했던 그러한 책이 바로 뭐냐면 발해고다. 이 기억해야 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라를 얘기할 때 통일신라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 예전만 하더라도.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신라를 통일신라라고 얘기하기 조금 쪽팔리죠. 왜 그러냐면 신라 위쪽에 누가 있었니? 발해가 있었잖아. 그지? 그럼 발해는 여러분들 쪽발입니까? 발해는 여러분들 저기 짱깨입니까? 아니죠. 발해 우리나라 민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발해, 그러니까 발해는 우리나라 민족이다. 그런데 이거를 언제 인정을 해줬냐면 바로 유득공이 발해고에서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고, 그럼으로써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신라가 통일을 하기는 뭘 통일을 해? 라고 얘기하면서 자, 신라는 통일한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북쪽에는 발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남쪽에는 신라가 있었던 남북국 시대였을 뿐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처음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남북국 시대라는, 남북국이라는 이 표현을 처음으로 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유득공이다. 요거까지 기억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종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종휘. 이 사람이 무슨 책을 썼냐면 동사라는 책을 썼어. 자, 이 동사는 누구에 대한 책이냐면 고구려의 역사에 대한 책이다. 요거 기억하고 가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한치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한치윤이라는 사람은 해동 역사에 대해서 썼는데, 자, 일단 해동 역사와 그 다음에 동사 강목을 우리 친구들이 조금 헷갈려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해동 역사도 역시 고조선부터 어디까지의 역사를 쓴 거냐면 고려 시대까지 역사를 쓴 거기 때문에 이거나 그 다음에 이 동사 강목이나 비슷비슷하지 그렇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지만, 자, 동사 강목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정통령을 체계화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치윤의 이 해동 역사 같은 경우에는 이 조선시대의 어떤 영토를 갖다가 고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해동 역사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해동 역사 같은 경우에 굉장히 대단한 게 이거는 증거를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증거를 약 한 500개 정도의 증거를 다 찾는 거야. 그래가지고 조선의 역사가, 조선의 그 영토가 자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런 것들을 증거를 다 찾았다는 거야. 증거를 찾는 걸 갖다 우리가 뭐라 그래? 고증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조선 영토를 고증한 채, 그게 바로 뭐냐면 한치윤의 해동 역사다. 이렇게 기억하고 가면 돼. 근데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는 누가 잘 나오냐면 안정복의 동사 강목과 그 다음에 유득공의 발해고가 시험 문제 잘 나와. 그러면 나머지들은 어떠냐면 그냥 사실 요런 내용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종희가 동사 썼다, 한치윤이 해동 역사 썼다. 근데 요 정도만 기억해도 될 정도니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기억을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선생님과 함께 뭐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면 자, 지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는데, 자, 첫 번째 이제 선생님과 함께 지리지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들 지리지. 네, 지리지. 자, 여러분들 지리지라는 것은 어떤 지역에 대해서 글로 쓴 거지. 그걸 갖다 우리가 지리지라고 하지. 그런데 지리지 하면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중환이라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중환 선생님도 자, 시험 문제 1타기 때문에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돼. 이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택리지라는 책인데, 실질적으로 이 택리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수능에 한 2년에 한 번꼴로 나오는 거야. 근데 2년에 한 번꼴로 나오는 거면은 이거는 아주 대단한 책인 거야.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보통 택리지라고 한다면 기행문이에요. 기행문. 그러니까 지리지는 기행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보통은 뭐에 대해서 쓰냐면 그냥 이 땅이 어떻다 이런 것만 쓰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독특한 게 이런 얘기를 되게 썼어요. 어떻게 쓰느냐? 이 땅에서는 돈 벌기가 쉽고 여기는 좀 돈 벌기 어렵다. 뭐 이런 거를 써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택리지에서 자연 풍속을 써. 풍속. 자연 환경
환경이라고 쓸게요. 그러니까 어떤 자연 환경, 여기에 어떻게 생겼는지 이 자연 환경에 대해서 기록했어. 근데 이 자연 환경도 굉장히 독특하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현무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지. 근데 보통은 구멍이 뻥뻥 뚫려 있다 이렇게 표현할 건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벌레가 갉아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연 환경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기록을 하면서 동시에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풍속으로 어떤 풍습으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돈을 벌고 있는지 이런 경제적인 부분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도 세심하게 적은 책이 바로 뭐냐면 택리지야. 그래서 여러분들 택리지가 시험때 굉장히 잘 나온다. 자,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아 그거는 무조건 택리지구나. 이렇게 딱 기억을 하고 가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선생님과 함께 이제 지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 자, 여러분들 이제 정상기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들 정상기는 굉장히 정상이시겠죠. 그래서 이 정상기라는 분께서는 자, 어떤 지도를 갖다가 그렸냐면 바로 이제 동국지도라는 지도를 그렸는데 이 동국지도는 일종의 우리나라 전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가면 되는데 이 동국지도가 되게 특이한 거는 백리척이라는 것을 갖다 썼어. 그래서 이 백리척이라는 것은 최초의 축척 개념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면 돼. 자, 그 전까지는 축척이 있었을까 없었겠다. 네,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겠다라고 내가 지금 방금 얘기했지. 그 전에 없었어, 그지? 근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축척이란 개념을 사용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니까 반드시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분은 무조건 나오는 선생님이에요. 자, 이 선생님 바로 누구냐면 네, 김정호 선생님입니다. 김정호 선생님. 아주 멋진 선생님이죠. 자, 이 선생님 그린 지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네, 대동여지도다.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이불에다 대동여지도를 그리곤 했었는데 니네도 했잖아, 이씨. 네, 우리 친구들도 했죠? 네, 대동여지도. 네, 찌린내 나는 대동여지도 우리도 다 그려봤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김정호 선생님 대동여지도 그렸다. 자, 그런데 이 대동여지도는 너무나 정확하고 중요한 지도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돼. 자, 지금부터 대동여지도가 서술형에 나올 수 있는 모든 것을 찍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동여지도 하면 우리는 뭐라 그러면 아주 정확하다. 정밀한 지도이다 라고 얘기하죠. 왜냐면 산맥이라든가 또는 어떤 하천이라든가 또는 어떤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다 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김정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거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나라 전체를 여러분들 3번을 돌아다녔다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전체를 우리가 차로 3번 다녀볼 수 없죠. 네, 북한이 있기 때문에 다녀볼 수는 없는데 죽을 수도 있어 북한 갔다가. 근데 어쨌든 간에 이 3번을 걸어가지고 집신 신고서는 걸어가지고 이렇게 3번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대단한 거잖아.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뭐 백두산을 뭐 어떤 책에는 뭐 7번 올라갔다 그러고 어떤 책에는 뭐 17번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자, 어쨌든 간에 백두산을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건 굉장히 훌륭한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하게 그것을 그려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심리마다 도로에 점을 찍어서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심리마다 도로에서 점을 찍어서 표현했다면 당연한 거지만 이곳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다 계산이 되는 거지. 굉장히 대단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목판이야.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대량 인쇄가 가능해. 그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무 도장인 거야. 그걸로 축축축 찍어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분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동여지도가 굉장히 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접어서 다닐 수가 있다는 거지.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러다? 휴대하기가 굉장히 가지고 다니기가 편리한 지도다. 그래서 여러분들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서술형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지나가 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선생님과 함께 뭐에 대해서 알아보고 갈 거냐면 자, 한글에 대해서 알아보고 갈게. 자, 우리나라 글자인 한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 유희가 나옵니다. 유희. 네, 선생님 굉장히 좋아하는 네, 유희 말고 네, 선생님 개인적으로 요즘에 사실 선생님은 여자 아이돌을 굉장히 증오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요즘에 그 정글 거기 보니까 우리 유리 양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됐네. 인간이 됐다. 그리고 또 왜요, 피디님? 네. 유이 아니에요, 유이. 네. 네. 헛소리 하지 마세요. 네, 유이도 선생님 굉장히 좋아하는 이제 그 아이돌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걸스데이에, 네, 우리 누구죠? 네, 해리도, 쌈밥을 먹는데, 나랑 먹는 모습 비슷해요. 이거 가지고 지금 엄청난, 네, 여파가 막 일어날 것 같은데, 그 모습 보면서,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유이가 아니라 이 사람이 유희입니다. 네, 유희입니다. 자, 여러분들 유희가 뭐를 썼냐면, 언문지라는 것을 갖다가 썼는데, 일단 언문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뭐냐면, 한글을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글에 대한 글을 갖다가 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신경준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뭐를 갖다가 썼냐면 훈민정음 운해라는 것을 갖다가 썼어. 그래서 운해라는 것은 뭐냐면 풀이집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훈민정음을 본다면 우리가 훈민정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못 이해합니다. 그죠?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이게 무슨 글자고 이게 무슨 글자고 그거를 갖다 다 알려주는 일종의 공략집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게 바로 뭐냐면 훈민정음 운해다. 요것까지 우리 친구들 기억을 하고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 백과사전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특히 이 백과사전들은 실학자들이 많이 만들었어. 그러니까 실학자들이 굉장히 똑똑했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 실학의 그 선두주자라고 한다면 이수왕 선생님 계신데 이분의 호가 있어요. 호라는 건 별명이에요. 일종의 자기가 만든 별명이죠. 뭐 선생님 같은 경우 호가 천송이 뭐 이런 거듯이 자, 이 사람도 호가 바로 뭐냐 지봉이야 지봉. 그래서 지봉이 유설 설자가 혀설자죠. 그러니까 지봉이 막 이렇게 짓거린 말들이다. 그런 백과사전이다. 그래서 지봉 유설 요걸 썼고 그 다음에 역시나 또 나오십니다. 우리에게 이익이 되시는 분 이익 선생님께서 이분은 또 호가 뭐냐면 성호야. 그래서 성호가 사설, 성호가 또 직거랬다 해서 성호 사설 이걸 썼고 그 다음에 이거는 영조 임금이 만든 건 아니고 영조 때 만들어진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동국 문헌 비고라는 책이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장 대표적인 뭐냐면 백과사전들이다까지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국학에 대해서 알아보고 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에 대해서 뭘 알아볼 거냐면 우리가 조선 후기가 되면 이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하게 돼. 그러면 과학기술이 발달했었던 이제 첫 번째 이유라고 한다면 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발달된 서양 문물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 서양 문물들이 도입됐었던 이유는 바로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청에 갔었던 사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청나라에 갔었던 우리나라 사신들이 있었어. 그런데 그 당시 청나라에는 누가 있었냐면 서양 선교사들이 있었어. 자, 선교사라고 한다면 이제 기독교를 퍼뜨리기 위한 선교사들이지. 그런데 이제 선교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전파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전파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뭘까요? 네, 먹을 거를 주면 되겠죠. 야, 이거 줄 테니까 믿어봐. 네, 이런 식인 거지. 그러니까 뭔가 선물을 막 이렇게 준단 말이야. 선물 공세를 막 한단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사들이 그 당시에 이제 중국에 뭐를 막 줬었냐면 서양의 신기한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준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나라 사신들이 보고 그것들이 갖고 막 들어온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청나라에 갔던 사신들에 의해서 서양의 문물들이 막 들어왔다라는 거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들어왔던 서양의 문물이 뭔데? 이게 중요합니다. 뭐가 있냐면 일단 자명종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명종 뭔지 알죠? 네, 알람시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명종과 그 다음에 이제 뭘 가져왔냐면 세계지도 이런 거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천리경. 자, 여러분들 천리경 알고 있죠? 네, 그죠? 만원경 같은 거. 네, 천리경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죠? 양요섭네 집을 이렇게 보는 거야. 그치? 그치? 천리경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져왔다는 것까지 기억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많은 서양인들이 뭐했냐면 표류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서양인 같은 경우에는 큰 배를 타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있었어. 그 당시에 서양에서 신항로 개척이 되면서 대항해 시대라는 것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닷을 다 올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루피 같은 놈이 고무고무파라면서 엄청나게 지나다니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이 서양인들이 돌아다니다가 너무 많이 돌아다니면 어쩔 수가 있냐면 배가 뽀개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뽀개진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로 이제 흘러 들어왔겠지. 이런 걸 갖다 우리가 표류했다 그래. 그래서 그 당시에 표류했던 인간 중에 누가 있냐면 벨테브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벨테브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에 정착해서 우리나라 여자랑도 결혼했던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나라한테 대포 만드는 법 있잖아. 이런 걸 갖다 전수해줬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한테 되게 도움이 됐던 사람이야. 그런데 이번에는 제주도에서 또 한 명이 표류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하멜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서양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 죽이는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멜이 여기 있다가 나 뒤지겠네? 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멜이 자기 부하들을 두고 자기가 도망갔는데 얘는 살았어. 그래서 자기네 나라 가가지고 얘가 야 있잖아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어.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야 장난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책을 썼어. 그게 바로 뭐냐면 하멜 표류기 이런 것들을 썼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서양의 문물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까지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하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선생님하고
뭐를 갖다가 이제 알아보고 갈 거냐면, 자, 이번에는 자, 천문학과 역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갈게요. 자, 천문학과 그 다음에 역법이 엄청나게 발달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천문학이라고 한다면 어떤 이제 지도의 종류들, 그리고 지도, 땅에 대한 지도도 되고, 그 다음에 하늘에 대한 지도도 됩니다. 여러분들 하늘에도 지도가 있을까요? 네, 있죠. 우리가 하늘을 보면은 뭐가 있니? 반짝반짝 빛나는, 별자리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별자리들에 대한 지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지. 자, 일단은 천문학이 엄청나게 발달했는데 우리 친구들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되는 인물이 있어. 그 사람 바로 누구냐면 마테오 리치야. 마테오 리치. 자, 이 마테오 리치는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해야 돼. 이분도 바로 누구냐면 명나라에 들어왔었던 서양 선교사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사람이 중국에 좋은 것들을 많이 전해주면서 예수님 믿어볼래? 네,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때 중국에 뭐를 전해줬었냐면 대단한 건데, 자, 이 사람이 고녀 만국전도라는 것을 갖다가 자 전해주게 되는데, 이 고녀 만국전도는 바로 뭐냐면 일종의 세계지도란 말이야. 그런데 이 고녀 만국전도가 우리나라까지 딱 들어오게 되었는데, 자, 이 고녀 만국전도의 결과가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돼. 왜냐면 우리가 그 전까지의 세계지도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천화도가 있어요. 어떻게 그렸었냐면 이런 식으로 그렸어.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뭘 그린 거냐면 중국을 그린 거야. 네, 대박이죠. 네, 그쵸? 네, 이게 바로 누구냐면 중국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아프리카 조금 있고 유럽 조금 있고 뭐 아시아 조금 있고 이런 식으로 그렸어.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한 4분의 3을 중국이 차지하는 이런 생구라 지도를 우리나라에서 그렸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그렸던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한테 있어서 중국은 뭐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테오 리치가 가져왔던 고년만국전도를 보면 오늘날의 세계 지도하고 흡사하단 말이야. 우리가 이 세계 지도를 보는 순간 어땠냐면 당했네? 와, 우리가 겁나 낚였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우와, 중국이 중심이 아니구나. 우와, 더 큰 나라도 겁나 많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테오 리치의 고년만국전도를 통해서,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중국 중심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세계관이 아예 어떻게 된다? 네, 탈피되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 이거를 뭐 어떤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조선 사람들의 세계관이 확대됐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 그런데 그 말이나 똑같은 말이죠. 자, 그 말이나 또이또이다라고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기억을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홍대용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너희들 이제 홍대용 같은 경우에는 저번 시간에 실학자로 공부했었지. 근데 선생님이 이 사람은 엄청난 과학자라고 선생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특히 이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를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방상 깰락깰락. 네, 그죠.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야. 자, 홍대용과 그 다음에 김성문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옛날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중심의 사고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지. 그러니까 중국이 중심이기 때문에 해가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해가 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건 진짜 대단한 거야. 그치? 그 정도로 우리가 중국을 최고로 쳤다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동양의 갈릴레이야. 갑자기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태양 주변을 지구가 돌고 있다고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도 대단한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지전설, 이걸 갖다가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네, 그쵸? 네, 김육, 네, 영어로 뭘까요? 김식스, 네, 영어 이름 김식스, 네, 김식스, 네, 김식스, 김육 이분도 실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를 가져왔냐면 청나라에서 시연력이라는 것을 갖다 가지고 왔다. 그래서 시연력은 뭐냐면 일종의 달력이야. 그래서 아주 정확한 달력을, 비교적 정확한 달력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이랑 비슷한 달력을 청나라에서 가져온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김육, 네, 시연력 가져왔다. 네, 요거까지 기억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옆으로 와가지고 선생님하고 뭐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면, 자, 이때 당시에 이제 의학이 엄청나게 발달을 하게 돼. 그래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누구냐면 허준이죠. 허준 선생님이 나와요. 그래서 허준 하면 너희들 다 알 거야. 뭐를 쓰셨어? 동의보감. 이거 쓰신 거 알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사람이 이재마예요. 그런데 이재마가 썼던 책이 바로 뭐냐면, 자, 동의수세보원이라는, 네, 동의수세보원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동의수세보원이라는 책보다는
무엇보다도 한 가지 이재마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사상의학을 만들었다. 그래서 사상의학 어떤 책에서는 사상의설 이렇게 얘기를 해. 자, 사상의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4개의 부류로 나눈 거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람이 있다면 다 똑같이 처방을 하고 다 똑같이 치료해 줬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이래. 목 아파요. 파스 붙여. 눈 아파요. 파스 붙여. 배가 아픈데요. 파스 붙여. 저 지금 막 저기 나 지금 뭐 심장이 떨려요. 파스 붙여. 네,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은 그러한 처벌이 아니라 똑같은 처방을 한 거죠. 처벌이 아니라 처방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처방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식이었는데 체질에 따라서 처방을 달리해야 된다는 거야.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것을 이재마가 처음으로 얘기한 거야. 그래서 사람을 4개의 체질로 나눈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상의학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업이 엄청나게 발달을 하게 되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 이제 신속이라는 분이 나타납니다. 이 약간 이제 중국집하고 가까우신 그런 이름이죠. 네, 신속. 네, 신속 배달. 신속이신데, 이분은 신속하게, 자, 농가 집성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 농가 집성은 어떻게 하면 벼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지 그 벼농사법에 대해서 정리했던 책이 바로 뭐냐면 농가 집성이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서유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임원 경제지라는 것을 갖다가 만들게 되었는데 자 임원이라는 것이 바로 뭐야? 임원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임자가 산이고 그 다음에 원이라는 건 땅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농촌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그 농사법에 대한 일종의 백과사전이 바로 뭐냐면 임원 경제지야. 그래서 시험 문제 그 농업의 백과사전이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이거는 임원 경제지구나. 요거 꼭 기억하고 가고 그 다음에 신속의 농가 집성은 이렇게 좀 기억해 보죠. 네, 조금 약간 막무가내로 하나 만들어 보면 자 아주 막무가내야. 네, 돌 던져도 상관없어. 자, 네, 지금 그러기 전에 또 돌 던지겠네요. 왜요, 피디님 한번 해보고 싶어요? 돌 던지고 싶어요. 뭔 소리야? 자, 신속이죠. 그러니까 신속하게 집중적으로 한다. 그래서 농가 집성. 네, 알아서 해. 자, 그래서 자 농업 신속의 농가 집성, 서육의 임원 경제지. 요거까지 기억을 하고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그때 당시에 건축이 발달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정약용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거중기를 사용했어. 거중기를 통해서 무거운 물건을 잘 들게 되면서 이때 만든 게 바로 뭐냐면 화성을 만들었다. 네, 요거까지 우리 친구들 기억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선생님과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근데 뒤에 이어서 바로 재빠르게 서민문화 바로 들어갈 테니까 바로 클릭해서 여러분들 바로 들어주십시오. 자, 조금 이따 보도록 할게요. 안녕!